갯벌키퍼스란 생태지평이란 말보다는 갯벌키퍼스란 말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짝 찍어서 갯벌키퍼스 딱 올려주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경과나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현장 적용 방법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과제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민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중요성, 시민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가치를 부여받고 있고 존중받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이호성 박사님이나 또는 최성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한계점들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시민과학이나 시민 모니터링 부분을 좀 위상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추진 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꽤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들었고, 이런 플랫폼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논의는 2011년도부터 관련돼서 특히 이제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 속에서 방법론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이런 플랫폼 개발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요. 12년도에 워크샵, 13년도에 현장교육, 그다음에 14년도, 15년도 해서 2015년도에 기본적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련된 시민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해양보호구역 쪽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양환경공단에는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습지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2015년도에 새로 수립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플랫폼이 좀 만들어진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만드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보통 시민 모니터링 할 때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나 고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비나 조사 주기, 조사 방법론의 표준화, 그 다음에 접근이 어렵다는 거, 데이터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문가와의 관계들, 조사자 관리, 지속성, 과학적 신뢰성, 이런 부분들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 것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각 지역별 모니터링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표준화란 부분들이 2015년도에 안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을 저희가 표준화를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과연 어떤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기본적인 도식 체계는 이렇습니다. 지속성을 위해서 조사 방법이 단순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수행이 가능해야 된다. 사실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조사나 이런 쪽 부분 보면은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입에 방법론이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해도 또 이 과학적 근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또 다르죠. 어떤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런 방법론을, A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은 다른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또 B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얼만큼 서로 통용될 수 있는 방법론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 방법론을 만들더라도 이런 조사 결과가 갯벌 생태계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지만 그런 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또는 뭔가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는 관리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거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한 합의, 전문가 시민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론 합의나 조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결과의 검증, 보완,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갯벌키퍼스는 기본적으로 대형 저수동물과 바다새, 염생식물, 퇴적 환경을 조사하도록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는 퇴적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시민조사자들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이 방법론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동물 같은 경우도 방역구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방법론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을 개펄키퍼스에 입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 바다세 부분들은 굉장히 아까 최창용 교수님이나 이우승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 분야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예, 뭐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체계 개발 시민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7가지 정도의 과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시민 모니터링 조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저희 맨 처음 생태지평이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을 가졌던 거는 그 아까 태안 사고도 있었지만은 4대강 사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4대강 사업 관련돼서 그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의 전국 상황실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직업이 상황실장이라고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환경오염 평가서를 보면은 순 거짓말밖에 없어요. 1부터 100까지가 정말 거짓말밖에 없고 조사가 정말 날림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오염 평가를 막으려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측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 데이터는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우리 측의 근거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들이죠. 우리는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고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우리 측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들이죠. 뭐 4대강 사업도 그렇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래서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조사자들이 있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조사하는 결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만의 근거 자료를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첫 번째가 그 조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지평연구소는 바다세나 철새를 중심으로 하던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는 갯벌 보존 관련돼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관련되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이제 갯벌 쪽 관련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서식지를 중심으로 좀 움직였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걸 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체계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안 가졌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도 보면은 오늘 오신 각 지역에도 이렇게 지역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충분하게 지역에서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걸 어떻게 지원 체계, 연계 체계를 가질 것인가. 서로 사실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지역 조사자들하고 서로 다른 결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상호 차지하는 위상이 있어서 그걸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문단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사실 모니터링 학교도 제가 보면 2018년도, 19년도 진행한 이후에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걸 등등등 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하는데 모니터링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역, 뭐 영종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이미 조사 체계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그런 공동조사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리 쪽 관련돼서 조사할 때 우리 현장 조사 나갈 때 필드 스코프 없이 나가는 지역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쌍안경이나 필드 스코프가 현장 조사할 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6번째가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고민이었던 데이터 취합과 공유하는 시스템. 사실은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자체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그 조사가 본인들만의 결과로 남잖아요. 그리고 잊어지고 그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계속 사라져서 나중에 그 자료를 찾으려면 못 찾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그리고 공유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런 개펄키퍼스 플랫폼을 좀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갯벌 키퍼스는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 관찰하며 지키는 갯벌 지킴이.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이 갯벌 키퍼스라는 부분들이고요. 앱과 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말을 할 때 생태지평연구소 갯벌 키퍼스다라고 저희가 잘 표현을 안 하고요. 왜 그러면은 이 갯벌 키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에 그냥 갯벌 키퍼스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발 목적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경과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쟤네들이 고민이 많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예, 저희가 19년도 했고 19년도 가을부터 조사를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봄철, 가을철 조사를 했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26개 지역이었었죠. 고양, 파주, 김포,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안선을 따라 돌아서 속초고속 양양까지 했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가 이제 초반 1년 정도 진행하다가 지속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령도가 22년도경부터 백령도 지역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평택 당진이 김수정 선생님 조금 이후에 결합을 하셨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 조금씩 늘어났고 뭐 해남 강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충청권까지는 오늘 오신 분들도 충청권까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기권부터. 네,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호남권, 그다음에 경상도 쪽, 강원도 쪽은 정말 조사자가 적습니다. 예, 저기 홍철희 선생님 계시지만은 영광, 한평 이런 데는 해안선도 굉장히 길고요. 도유물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서 조사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신안 같은 경우는 뭐 신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희선 선생님 잘 아시죠? 신안은 다 섬입니다. 다 섬이어서 한 번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세계유산 모니터링 하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인원을 투입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그래도 하루에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섬간 이동이 불가능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남쪽 라인을 따라서 부산권까지는 이제 해남, 강진, 순천, 그 다음에 봉암, 창원 쪽, 그 다음에 백호경 선생님 계시면 창원 쪽, 그 다음에 박성배 선생님 계시는 부산 낙동강 하구 쪽, 이 정도까지밖에 현재는 커버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위쪽으로는 동해안 쪽 남부 지역은 비어 있고 속초, 고속, 양양 이 지역이 이제 커버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봄, 가을 조사할 때 25개에서 27개 지역이 현재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2018년도, 19년도 교육할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 그 각 지역별로 조사자들이 우리 한번 전국에서 모여서 이런 공동으로 우리가 같은 시기에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번 공유해보자 해서 여기 서천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이 강의실이 아니고 저 옆에 강의실. 저기는 여기 좀 작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엄청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저수생태계 관련된 부분들 모니터링, 방역구 관련돼서 교육하는 거 있죠. 방역구 관련된 교육들, 염생식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교육하고 두 번째 교육할 때 이제 바다새 관련된 부분을 했죠. 요 앞에, 요 모습이 이제 요 앞에, 송림 앞에 있는 갯벌이고요. 저서 쪽은 여전히 저서를 모니터링하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도 저서 쪽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은 경기만 일부 지역하고 시흥 이런 몇 군데 지역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쉬운 방법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들도 좀 고민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다세 교육할 때 그때도 이제 그 겨울철 관련돼서 교육할 때 모습이고요. 예, 플랫폼은 뭐 다들 써보시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네이처링하고 갯벌키퍼스하고는 서로 공동 개발을 했지만은 체계가 좀 약간 다릅니다. 저희 바다스에 기록하는 시스템하고 네이처링 기록하는 시스템하고 약간 좀 달라서 저희 쪽 자료는 네이처링으로 넘어가요. 갯벌키퍼스에 기록하면은 바로 네이처링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사용법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교육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앱, 아까 좀 전의 모습은 웹상에서의 모습이고요. 이건 앱으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서 모르는데 뭐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 100배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새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빅버드 레이스나 탐조 대회를 해보면은 디지스코핑을 해서 바로바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기록을 할 때는 웹상이 약간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소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또는 디지스코핑을 할 때는 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갯벌 생물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서식지 매핑 관련된 거, 퇴적, 그 다음에 경관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잘 사용 안 하는데, 들어가 보면 경관 모니터링 관련된 위협 요인 기록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나부터 해서 경관의 변화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시면서 충분하게 한번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 목표, 이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이야기를 붙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역 갯벌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이 결과를 활용을 해서 보존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세 모니터링과 서식지 매핑 모니터링 또는 갯벌 퇴적 환경 경관 모니터링 서로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는, 오늘 고창에 계신 분들 꽤 있는데, 고창에서는 바다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다새와 저소생물 연관성 관련된 연구가 또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유승 박사님 진행을 했던 것처럼 왜 동일한 갯벌인데 이 갯벌의 이 지역에만 이런 종류의 새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종과 저소생물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됐고요. 왜 양식장, 동일한 페류 양식장인데 저쪽 양식장은 많이 오는데 이쪽 양식장은 안 올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매핑을 통해, 연구를 통해서 별도로 좀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는 대책 수립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결과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죠. 이게 이제 이거는 강화도 쪽 강화 BBR 2018 강화 BBR 때부터 해서 이제 자료가 축적돼가는 과정들인데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지금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경기만 쪽 관련된 부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26개 지역들은 자료가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하는데 이게 뭐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무엇인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여전히 좀 짧은 기간이고 변화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도 있죠. 예,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웹 홍보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주요 바다세 동시 시민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태지평 니네가 왜 바다세를 조사하냐, 또는 이 복잡한 일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생태지평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각 지역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일정이나 목표, 방향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통합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 역시 저희 결과물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는 지역, 경기도 지역이 많죠. 보면은 9개 지역, 백령도, 고양, 김포, 강화. 강화는 이제 강화나 교동도, 송로도. 강화는 변동성이 조사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요. 해안선도 워낙 길어가지고 상당히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자연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지역들이죠. 워낙에 이제 해안가가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근데 영종도는 이제 인천은 영종도와 송도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 그리고 최근에 평택항이 좀 추가됐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4군데, 당진, 서산, 태안. 여기는 이제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쪽 관련돼서 군산, 김제, 부안 쪽을 조사를 했고, 고창은 이제 남사르 고창개발센터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부안 줄포만 습지보 지역이 초반 조사를 진행하다 현재는 멈춰져 있습니다. 여기 그 조사자 선생님께서 센터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후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계속 조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영광, 한평, 무안, 신안, 해남, 강진, 순천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만 에코서비스, 그 다음에 강진이나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인원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신안은 신안군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무안, 한평, 영광 이쪽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워낙 길어요. 길고 새도 많습니다. 이쪽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문은 안 나 있지만은 정말 많습니다. 가보면 정말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안선도 엄청 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달에 가면 저곳에 1000마리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김진근 선생님 눈 빠지게 눌러대면서 1000마리를 세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그 다음에 부산은 낙동강 하구 쪽 있고요. 강원은 고성, 양양, 속초.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에서 100명 정도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1박 2일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대 개체수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 아니야 2일 조사를 하면서 최대 개체수 중심으로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1일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동시조사 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개펄키퍼스 미션 페이지나 또는 자료실에 돼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정량적인 조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들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2019년도 9월 달부터 24년도 11월 달까지 도요물대새 종수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36종, 그 다음에 15종, 38, 38, 21, 40, 17, 29, 37, 35, 38, 35, 35, 23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들 하고요. 뭐 21년도에는 12월 달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21년도 12월 달 겨울 철새를 조사해봤죠. 그 다음에 20년도 2월 달에도 겨울 철새를 조사해봤고요. 40만을 기록했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가창오리가 들어온 겁니다. 가창오리가 있을 때는 갑자기 한 40만, 46만 이렇게 확 뛰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보면은 종수나 개체수, 그 다음에 법정보호종도 마찬가지고요. 도요물대새종도, 도요물대새리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봄철에 시기가 잘 맞았을 때 상당히 4월 달에 개체수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들 보이고요. 뭐 다들 알다시피 봄에는 얘네가 집단으로라서 집단으로 떠나잖아요. 짧은 시간에. 가을에는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8말 9초에 가장 많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요즘 3월 달부터 도요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나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전보다 빨라졌다. 빨라졌죠. 그리고 더 오래 있는다. 가을은 조금 온다.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가을에 자꾸 뒤로 가죠. 시기가.
원래 이제 8월 말에 가장 많은 종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게 점차 뒤로 가는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게 시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알겠는데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봄철에도 조금 더 빨라져서 확 가버리는 경우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점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엔 분명히 많이 들렀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패스해서 바로 경기만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남쪽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볼 때는 고창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패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과보고서는 자료실에 캠퍼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조사가 됐구나라고 자료들을 파일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에서 관찰됐던 종과 개체수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법정보호종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를 합니다. 사실 법정보호종을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는 게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들지만은 사실은 행정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조류조사하면 법정보호종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제시를 하죠. 이게 꼭 법정보호종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지만은 행정관계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보호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ICN 관련된 부분들도 주요 목록정을 정리하는데 사실은 저기 보면 네 가지 CR이나 EN, VU, NT를 하는데 NT는 빼야죠. NT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NT를 빼야 되는데 지금까지 NT까지 포함해서 주요 목록적으로 제시를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NT 같은 경우는 관심종이기 때문에 위협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NT 포함해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NT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만일에 자료를 정리할 때는 NT 종은 빼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면은 한국예법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 저는 이제 보호관리 쪽 파트를 참여했었는데 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 신청서에 NT까지 포함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제사에서 당연히 지적이 있었죠. 저건 왜 넣냐 그래가지고 한국사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들을 주요하게 지금까지 봤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일을 통해서 결과가 공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갯벌 키퍼스에 기록된 것은 이런 원천 자료로 로우 데이터로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게시자, 조사 일시, 등록일, 생물 이름, 조사 위치는 법정 주소하고 행정 주소 하고요. 그 다음에 위경도 저희가 갯벌 키퍼스에 기록할 때 위치 기록을 요청드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경도 좌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고도나 날씨,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그 다음에 그 멸종위종을 비롯해서 이제 종에 대한 관리 체계, 그 다음에 구역, 개체수, 가락지 정보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GIS 데이터를 아까 이유승 박사님 관련돼서 GIS 데이터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해당 지역에서 조사했던 결과물들은 저희가 이런 GIS 데이터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음부터 이제 오늘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갯벌 키퍼스 플랫폼을 현장 적용할 때 드는 생각들. 우리 지역은 한 달에 2번 조사하고 있다. 이런 지역 있나요? 어디시죠? 영종도 한 달에 2번. 네, 조사 말고 돌물대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2번. 속고양. 네. 갯벌집에서 조사하고 네. 왜 얘기 생각 없지? 네. 그 다음날 내가 또 나가요. 그 다음날 엄청 많아요.
바로 날짜 한 날짜에 있고 없고가 나눠.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료집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집을 보시면 이거는 한국예법 세계자연유산 조사구역 및 정점의 설정, 조사단위, 조사 주기의 결정인데요. 여기서는 뭐 조사 방법은 대부분 다 유사하게 팀 구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휴식지 섭취 시스템을 감안해서 선조사 및 정점조사법을 시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족에 따라서 동시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동시조사가 어려운 경우 동일 대족이 내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조사 시간은 지역별로 만조 2시간 전후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강도는 기본적으로 월 2회, 그리고 도유물대세가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월 1회씩 조사를 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랬어요. 한국예법 세계자연유산 신청서를 쓰면서 여기 고창 계시는데요. 숫자가 안 나왔어요.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새 숫자가 2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해양 생태계 종합조사에서 바다세 조사 1번, 겨울철 진행하는 동시 센서스, 그 다음에 통과 철새, 이 3개를 통해서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창 같은 경우는 김진근 선생님 10만 넘죠? 10만 개체가 넘어가요. 최대 개체수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면은 정기조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료를 축적하고 종별 최대 개체수 중심으로 하더라도 도유물대수 6만에 전체 개체수로 해서 1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매일매일 중국은 세계유산 2단계 등재할 때 저 바레만 쪽 어느 지역을 보니까 매일 나가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긴 딱 병목 모이는 지역이 매일 나가서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대족에 따라서 월 2회 조사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조금 전에 이제 오한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사 날짜만 딱 피해서 도유물대세가 와서 딱 있다가 2주 오기 전에 한 10일 만에 떠나버리면은 새가 없는 거로 되는 거죠. 붉은 어깨도요, 호주에서 추적기를 부착해서 12마리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따가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걔가 대략적으로 35일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주기를 딱 피하면 새가 없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조사를 권장을 해서 그 날짜에 많은 개체수 중심으로 해서 최대 개체수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외부에 어쨌든 공유하고 뭔가의 근거 자료를 쓰려면은 최소한 월 2회 정도 동일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실 필요는 있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조 2시간, 3시간 전후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와데네 가보면 와데네는 평야예요.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나 똑같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해서 더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작년 초에 가서 도유물대세 조사하는 지역들 가봤는데 걔네는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개체수가 변동이 없어요. 뭐 거기는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경비행기 타고 한번 훅 훑고 나서 자기들 정점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비번시키 동안에 그쪽 지역에서는 크게 개체수가 변동이 없어서 저희처럼 매번 조사할 때마다 날짜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쪽 분이 여기 한국에 왔다 우리 갯벌 보고서는 야 니네 진짜 힘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그게 도유물대세가 우리가 조사하는 날짜에 딱 맞춰서 참 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다음번 조사 때까지 같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중간에 왔다가 우리 하기 전에 점핑을 해버리면 한 마리도 없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촘촘하게 도유물대세가 도래하는 3월 말부터 해서 5월 초나 또는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체크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중간 기착지에 있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역별로 더 촘촘히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게 조사 구역과 정점을 한번 사례로 들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 거는 여기 서천. 지금 이쪽은 서천 세계자연유산 관련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 이해순 선생님, 저 유부도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서천도 이렇게 많은 정점을 이렇게 2주 단위로 해서 조사 강도를 1년 내내 유지하면서 조사했던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자료하고 다르고 고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12개의 정점을 유산지역 이쪽 같은 경우는 동호에서 99까지는 보호지역도 아닙니다. 보호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도 물대세종류가 굉장히 많이 오고 90%는 뿔제비갈미까지 오는 부분들이어서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12개, 지금 여기는 12개로 표현됐는데 그 조사팀에서 아마 14개 정도로 지금 다시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진근 선생님이나 김가은 선생님 그 포함해서 여기 시민 모니터링 하시던 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순천은 안 나왔는데요. 그 김옥현 선생님을 포함해서 순천 같은 경우도 순천 여자만 쪽하고 보성 쪽, 보성 벌교개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정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들은 기존의 여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조시에 철새가 모이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 정점을 추출했고요. 그리고 정점 조사이긴 하지만 이동간의 선조사법까지 포함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이 기본으로 들어가시죠. 예, 2팀으로 해서 4분이 들어가는데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좀 짧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사 강도를 유지하기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지역 단위에서도 일정 정도 주기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것들이 향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세계유산 등재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자료를 제출해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 조사, 도물대 조사 자료, 모든 조사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했는데 유네스코 쪽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IUCN 쪽에서 IUCN 쪽이던가요? BI에서 버드라이프 쪽에서 했던가 20년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20년 데이터를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갯벌이 2006년도에 보호지역 등재가 됐거든요. 20년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는커녕 조사를 한 게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세계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OEV가 있는가를 평가할 때 최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희한하게 그쪽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는 또 인정을 해요. 국내에서는 인정을 않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또 시민사회 쪽에서 모니터링 대신에 주기성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외화돼서 나타나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갯벌 기록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동시조사를 하게 되면은 생태지표연구소에서 공동 미션을 만들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미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기록을 하죠. 동시 기록을. 예. 저는 이 방식은 권고합니다. 지역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지역 미션을 일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 미션에 일상적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어느 지역처럼 매번 동시조사할 때마다 미션을 만드시지 말고요. 고창처럼 고창 탐조 미션을 딱 만들어 놓고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그 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동시조사 때는 동시조사 미션에 같이 기록을 해주십사.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조사할 때만 여기 미션에 기록하지 마시고요. 일상적으로 지역 미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기록을 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정리하실 때 한결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션에는 한 분만 기록하는 거 아시죠? 어느 지역을 보면은 조사 같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막 조사자 2명, 3명이 막 기록을 같이 올리세요. 분명히 같은 지점에 같은 시간인데 왜 다른 조사 기록들이 올라왔지? 보다 보면 이게 똑같이 올라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나가실 때 온라인 기록을 담당하실 분의 역할을 한 분으로 설정을 하고 그분이 조사 기록을 한 명이 올려라.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실 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찰 위치. 이거를 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의 관점에서 기록을 할 것인지. 초반에 이제 참여하셨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기록하나 저기서 기록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격자로 보호지역 내 격자로 해서 밀도 판단을 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기록을 하면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이 조사 기록을 올리실 때 자기 집 위치가 나올 거예요. 또는 카페에서 올리시면 카페 위치가 나와요. 와이파이 위치가. 그래서 꼭 기록을 하실 때는 위치 기록을 내가 관찰했던 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했다는 부분들을 주변 사물이나 위성사진을 보면서 조정해서 기록을 해주십사. 이건 나만 보겠어. 남들은 안 보게 하겠어. 그러시면은 비공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은 못 보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실 때는 그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꼭 올릴 때 첫 번째 조사 위치를 어느 위치로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주십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꾸 기록을 할 때 이 미션을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조사 자료를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서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미션을 하나, 지역 미션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공통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지역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죠. 개체수. 개체수 기록이 있고 없고는 자료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정 선생님, 고창 BBR 오셔서도 개체수 기록을 다 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근데 이게 개체수 기록까지 들어가면은 이 자료를 갖다가 여러 가공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않고 사진 기록만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진 공유하는 사이트하고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자료들이 조금 더 좋게 활용될 수 있고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라도 산세는 그래도 바다세나 물세, 물대세를 기록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개체수 기록을 해주십사.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많이 귀찮죠? 그잖아요? 보기도 바쁘고 이거 자료도 올리기 바빠 죽겠는데 개체수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올려야 된다. 근데 아까 이우승 박사가 새로 고안한 방법은 개체수를 기록하지 않고 종만으로 교통분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역 종다양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기법으로.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에서 볼 때는 종과 개체수가 있어야만 그나마 좀 말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제나 바다세, 도유물대세 할 때는 개체수 어렵더라도 개체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에서는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거 누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까 송원희 선생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종을 동시에 누르실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세 종을 눈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개체수 조사하는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적기 가락지. 저희가 할 때는 유성 추적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이걸 메뉴를 개발하자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집어넣었었어요. 저희는 이제 도요물대새는 위치 추적기가 아니라 이제 가락지가 대본이기 때문에 EFP 규약에 따른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좀 메뉴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호주나 이런 데서는 그 가락지에 있는 번호만 모아두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가락지에 또 번호가 넘버링이 있잖아요. 숫자가 있거나 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 쪽에서는 제가 한번 한국 쪽에 신안과 서천에서 관찰했던 큰디프리도 이걸 보냈더니 하루 안 걸려서 정말 한 10몇 년치 얘가 관찰됐던 기록을 공유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아직 이런 국립생물자원관 쪽에서는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취약하지만은 어쨌든 하나씩 자료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새 위치 추적기 그다음에 황새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황새나 저새 조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추적기나 가락지가 많잖아요. 번호도 많고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나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색깔까지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이런 오류가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종명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기록을 할 때 저는 지금도 몇 년 전 자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올라오면서 종명을 잘못 입력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종명, 관찰 위치, 미션, 구역 구분을 설명을 안 했군요.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플랫폼을 만들 때 구역은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을 기록하려고 여기 메뉴를 눌러보면은 기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습지보호구역 중심으로 구역이 나와요. 근데 만일에 그 지역들은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면 되는데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설정한 정점이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꼭 기록을 해주시면은 지역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김진근 선생님 기록인데요. 저세 같은 경우는 동시조사 때 그 인근 지역에서 관찰됐던 번호 전부 다를 한꺼번에 다 기록을 색가락지 조합과 번호를 기록을 했는데요. 각각의 개별적으로 기록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집단으로 기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창에서 황새, 고창갯벌 탐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조사 미션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고창갯벌 탐조란 페이지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기록하고 개체수, 그다음에 유색 밴드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건 고창의 김가은 선생님 올렸던 좀도요에서 가락지 관련된 부분들, 개체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창갯벌 탐조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요 지역 것만 따로 자료를 추출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재는 이게 야장입니다. 이 야장도 마찬가지로 조류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해서 시민 모니터링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를 기록하자 해서 이 형태로 개발됐고 지금까지 좀 사용이 됐어요. 물론 이제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기록들을 하고 있죠. 고민이 드는 것이 현재 이런 종이 야장 형태로 우리가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도 이런 온라인 형태로 해서 아니면 엑셀 파일이나 이런 엑셀 파일 온라인 형태나 엑셀 파일로 야장을 기록하는 방식을 전환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떤 판단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장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 정보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저녁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그 지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이게 조사구역이 우리가 맨 처음 진행했던 지역들이 여전히 유효한 지역들인가 또는 확장을 또는 축소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가 어떻게 찍히는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조사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종도, 신도, 시도, 그 다음에 이쪽 그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홍대염정과 송산유지지, 그 다음에 송도 이쪽 시흥 쪽 라인들, 그 다음에 화성 쪽 화성 쪽 라인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쪽 평택, 그다음에 김수정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당진 쪽, 그 다음에 가로림만 밑에 이제 그 천수만 쪽,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서천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근소만 찍힌 거는 예전에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 빈 지역들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나 또는 추가 조사의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안 된다라면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일까, 이런 부분들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새만금 쪽, 여기가 서천이죠. 서천은 그동안 여기 솔리, 금강하고 유부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쪽은 이제 오동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 이제 그 줄포만 쪽, 줄포만이 현재는 추가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고창에서 이제 동호 쪽, 만돌, 그다음에 이쪽 상포 쪽까지 해서 라인 찍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이 상당히 깁니다. 영광하고 여기 법성포에서부터 영광 돌아서 여기 한평 쪽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무안 쪽 라인은 제가 들었던 지역인데 여기도 굉장히 길이 깁니다. 그 다음에 신안 쪽,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하고 증도 쪽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해남, 강진,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자만 전체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지역은 순천만 쪽, 순천시 쪽에서 5개 정점을, 순천만 에코서비스 중심으로 5개 정점을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OEV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조사 지점, 필요한 지점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재 여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봉암갯벌, 15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일대를 지정했었는데, 백홍원 선생님 여기죠? 광포만. 창포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보호지역 지정하다 실패했던, 보호지역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공청회 때 의자 날라다녀서 실패했던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좀 필요한 지역들이죠. 몇 년 안 됐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청회 때 의자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해수부가 깜짝 놀라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 굉장히 작은 지역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요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쪽 일대가 워낙에 많이 빈 지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사 지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고민스럽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하고 박성배 선생님 여기 낙동강하고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풍력이 들어온답니다. 풍력 발전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일대, 그 다음에 요 밑에가 가덕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자료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여기 지금 하여간에 풍력이 들어온다, 이게 가능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풍력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여튼 좀 긴급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고양, 저기
김한나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기 지역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지역들인데요. 여기도 좀 변동이 많은 지역들이죠. 해안 침식 방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안 침식 방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동이 많은 해안들이어서 어떻게 정점들을 계속적으로 추가 지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통영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제주에 홍기홍 선생님 계시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조리를 중심으로 해서 EAFP 사이트 등록을 하려고 지역에서 자료 생성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자료 생성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 같은 지역도 저희가 만일에 교육물대세 조사나 이런 부분을, 또는 저희 동시조사에 포함됐을 때 어느 지역까지를 포함할 것인가를 내일 저녁 때, 오늘 저녁 말고요. 오늘 저녁 남아서 하실 분들은 남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고 내일 저녁 때 모여서 지역 간 논의를 통해서 모여서 결정을 하셔서 일요일 날 오전에 우리 지역은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개선 방법인 것 같다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순서를 좀 가지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 성함이 정확히,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팀과 함께해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만금 쪽은 일단 서천하고 같이 논의하시고요. 여기는 오동필 선생님과 함께해서 새만금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은 논의가 안 된 지역이 있다, 논의할 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웬만큼 같이들 논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요거는 오늘 저녁에 모여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불 켜드릴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홍경호 선생님 계시지만은 오조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습지보 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 해군기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제주 전체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제주는 해상풍력이 굉장히 많아요. 계획들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 나왔는데 이쪽 여수 쪽 라인도 그렇고, 여기 고창 밑으로 해서 신안까지는 전체 해안선을 따라서 풍력발전 사업이 들어온다라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접근하고 자료를 지역에서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저 해상풍력 대응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나는 해상풍력 관련돼서 대응을 해볼 거야, 그럴 거면은 자료를 정말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임자도 옆에 우이, 송이, 우이도 송이도인가요? 하여튼 신안에 거의, 하여튼 신안에 임자도부터 해서 저 밑에 가거도, 그 다음에 흑산도 옆에까지도 지금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쪽 해안 라인은 해상풍력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영광, 고창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금 해상풍력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서, 지역에서 만일에 우리는 그런 해상풍력을 대응할 거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량적인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자료로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년에 2번 또는 많게는 4번 조사, 가장 많았던 때는 5번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희가 다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도 정기적인 조사 체계를 구성을 하고 지역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정량적인 그리고 주기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조사자 양성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처음 결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결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서로 공유되는 자료들은 여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사 체계 관련돼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구간이나 지점, 그 다음에 기록 방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변화할 예정들이고요. 향후 과제는 그냥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뿔제비 갈매기 고창에 지난주에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저 뒤에 계시는 김진근 선생님 비롯해서 남설 고창 개발센터에서 처음으로 기록했던 부분들이고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누가 그랬죠? 지역에 뭐가 돼야 된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역에? 아니 앞에 유승 박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거기에 밑에 줄에 지역에 뭐가 되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고 더 풍부한 자료를 정량적으로 자의적인 게 아니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주기적이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영화를 보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의 자연자산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축적을 하고 그걸 다시 보호관리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뿔제비 갈매기 결국은 고창의 군조가 됐습니다. 고창 원래 군조가 뭐였죠? 예, 세상 모든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군조였는데요. 고창군이 작년에 군조를 과감하게 뿔제비 갈매기로 바꿨어요. 고창군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뿔제비 갈매기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뿔제비 갈매기 군조인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어쨌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뿔제비 갈매기가 오는 지역의 90%가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뿔제비 갈매기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고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고 있고 하지만은 고창군에서 군조로 지정을 하고 4월달이나 이럴 때는 또 뿔제비 갈매기를 지키는 감시원을 또 배치를 해요. 세상은 황새도 이겼답니다. 얘가 고창군 국민 중에서 2세를 본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고창에서 2년간 연속 출산을 했던 황새를 이기고 뿔제비 갈매기가 군조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하나씩 바뀌어나가고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존이라는 것은 생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오염 평가서를 대응하다 보면은 종에 관한 부분들로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중요한 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종을 바라보는 그 지역사회의 합의 수준에 따라서 그 지역은 지켜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새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 갯벌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은 80%였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20%였거든요. 새만금이 정말 생물학에서 조류에서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그러지만은 지역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고 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편이 많고 늘어날 때만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